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엽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속에 최 대행의 정무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의 단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차례로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될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4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이 집권당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때는 각각 따로 예방을 했는데 이번 대구 방문에는 당 지도부 총출동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만남에서 이 당내 통합, 보수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 또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참석자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구치소 방문을 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 마음과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주목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바 있는데 현재 지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해서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던 겁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탄핵 찬성 등 당내 다른 목소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당론에 반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네.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을 뿐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엔 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임명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고 경고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필요한다고 맞섰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도 좀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야당 안에서는 반면 이제 추경 등의 필요성을 좀 요구하면서 언급하면서 네. 이 최 대행과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것이라거나 또 이제 오늘 있을 국무회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 이런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 내용 논의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국무회의에 앞서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그런 이 간담회를 한번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헌재 결정 이후 열리는 첫 국무위원 간담회인 만큼 자연스럽게 관련 의견이 오가지 않겠냐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 국무위원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간담회를 통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사실 낮은데요.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인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이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만큼 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금 다시 한 총리에게 좀 넘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관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밝혔습니다. 미국 농부들을 향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팔릴 그런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4월 2일이 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상대국의 이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이제 부과하기로 한 이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한 날이거든요. 네. 이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 농산물 또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금 시사를 한 겁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품목별 관세 아직 관세 부과 대상이 될 품목이나 이런 것들 또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제 외국산 농산물에도 아마 지금 직격탄이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관세 20% 올리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펜타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불법적인 펜타닐 유입을 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제조국이 중국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 마약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25% 관세, 중국에 대해서도 20% 추가 관세 조치가 4일부터 발효가 되면은 연간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 수입품이 이제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만약에 이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상호 보복 조치를 강해지면은 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요? 예,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은 사실 현재까지는 오전 9시에 개장하고 오후 3시 반에 폐장을 합니다. 네. 근데 직장인이라면 한창 근무 중일 때라서 업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주식 거래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문을 여는 제2거래소 이 넥스트레이드는 이 거래 시간 연장에 역점을 좀 뒀는데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정규 거래소와 사고 파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이제 경쟁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대체 거래소에 이용 동의만 하면 거래할 때 증권사가 알아서 두 거래소 중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을 합니다. 현재 이제 오늘 개장할 기준으로는 거래 가능 종목이 10개고요. 네. 다음 달까지 800개로 늘어납니다. 당분간은 국내 주식 거래만 가능하고 이 상장 지수 펀드, ETF 같은 상품 거래는 나중에 허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이 고교 학점제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최소 성취 기준을 통과해야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올해 고1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요.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수강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공유 캠퍼스라는 개념이랑 거점 학교 방식으로 나뉘거든요. 네. 공유 캠퍼스는 인접한 두세 개에서 4개 학교가 이제 과목을 공유하는 방식이고 거점 학교는 특색 있는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서울 전역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네.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라는 교과목이 새로 생긴다고요?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벤처 창업 강국을 목표로 청소년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이 정규 교과목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이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가 정신 교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경기 3개구가 이 지금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중기부는 내년 교과서 채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체감상 또 눈그림상 겨울입니다. 꽃샘추위에 곳곳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산 지역, 경북 산지 쪽은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강원산지 최대 40cm, 또 그 밖의 지역 10에서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산지는 내일까지 누적량이 1m에 육박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 외에도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 호남, 경남 서부 내륙 등에 3에서 10cm, 서울, 경기 최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모레까지 동해안,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까지는 전남해안과 제주해안에 기상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와 동해안 쪽은 비로 내릴 경우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에 쌀쌀합니다. 서울 4도까지 떨어지고요. 전주 7도 등 2도에서 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 1.5 내지 5m 안팎으로 파도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3월의 첫 출근길 교통량이 일찍부터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도심 쪽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내려가고요.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 도봉 요금소부터 성수까지 지체 서행 반복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부터,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 다시 신천에서 광명까지 차간격 쭉 좁혀지고요.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서창분기점과 동군포에서 속도 주춤한데요. 또 동수원에서도 정체입니다. 이 구간은 버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첫 정적 인터뷰 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내란혐의 국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60일간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엄중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특위가 그 악전 고출을 펼치면서 60일 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두 차례의 기간 보고 또 두 차례의 구치소 현장 조사, 5차례 청문회 등 10여 차례의 청문회 활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상당한 그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수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헌재 등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논리 모순에 빠지고 또 형량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인은 인원이라는 네. 말을 안 쓴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또 다음 문장에 인원이란 말이 또 수차례 나오는 이런 형량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번 그 내란 특위가 각 그러니까 법사위, 상임위, 정보위, 국방위 네. 전문가 의원들로 모셔가지고 수사기관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혐의기억처럼 아주 깊게 들여다봤고 또 각 수사기관이나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저희 특위 활동 내용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예. 이게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국조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약간 특위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 좀 별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 성과 있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로부터 비하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들춰냈고요. 아, 네. 또 계엄 당시에 단전 단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건 없었다 했는데 네.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합참 지통제실이나 육본 또 그 계엄군의 동선까지도 다 파악이 됐고 네. 밝혀냈고 거기다가 2차 계엄까지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 정황들까지도 다 낱낱이 군 병력이 어디에 배치했고 어떻게 됐고 2차 계엄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했던 것인데 네. 그걸 정확히 짚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최상목 고난 대행도 국정조사에 나와서 12월 3일 국무회의 때 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그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 했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큰 역할과 평가를 했고 역사의 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핵심 인물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뭐 국치소 청문회까지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런 얘기에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분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네.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윤석열 피청구인이나 몇 분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현장 조사도 응하지 않은 걸 보고 역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분을 포함해서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회에서 이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철저히 조사할 걸로 믿고 벌금 걸 비롯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건 좀 다른 결의 얘기지만 네. 그 5차 청문회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작년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검찰을 지휘부는 권력의 눈치에 향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2치에서 철저히 저는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발의했는데.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명태균 씨가 기소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서둘러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이 여당에 깊숙이 개입된 특히 공당의 가장 정당의 업무인 공천에 관련돼서 깊게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내려면 저는 검찰 갖고는 안 된다. 제3의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고삐를 당기긴 하겠지만 네. 명태균 특검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부터 계속 기소가 됐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 불러 들어간 사람이 없거든요. 소환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체도
엄청난 양의 수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사를 지금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는 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거부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달 15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견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행위가 정말 옳은 행위인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기를 제가 다시 한번 공고를 드립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아침 정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의혹을 내고 있는데 정치부 그렇고 명태균 씨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공익 제보자로 할 만한 인물인가요? 글쎄 그건 뭐 객관적 조건을 봤을 때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기는 좀 평가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일각에서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과 지금까지 해온 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 USB도 뭐 5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쟁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평의 결정이 나왔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내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수석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청문회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투표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이 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원천적으로 무죄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청문을 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분석을 좀 보면 시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변수하기 이전에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순서를 밟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이프 조건을 달아서 무엇이 되면 하고 무엇이 안 되면 않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어떤 그 이치에 있고 지도자적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헐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외의 인간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법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미룹니까? 이미 합법적 절차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당연히 사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의 형식 절차, 요식 절차입니다. 권한 대행은요. 이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국정협의회 이 부분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생 현안이 좀 많은 상황인데 네.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란 사태 이후에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더더욱 우리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이런 네. 아주 사상 누각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생 예배는 추경과 연금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과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다시 헌재가 처음부터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옵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기일이 26일이에요. 네. 설사 그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 선고 전에는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기 대선은 그 전에 마무리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네, 예측하고 그렇게 있죠. 이 판단합니다. 정도를 보면 예. 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형이 나왔을 때 당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심할 텐데 지금 항소심을 말씀하신가요? 네네네. 네. 항소심 결과가 그랬을 때 당에서는 부담감이 좀 심할 텐데 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 당은 이 항소심 자체를 이제 이거 무죄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이거 토론회도 했습니다만은 토론회는 그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사개의 권위 있는 그 교수와 변호사와 로스쿨 네네네. 이분들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 토론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무죄가 그 확실시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결론이 근무형 이상 나온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몇 명 되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 판례를 보면은 뭐 허경영 씨하고 그 몇 분인데요. 사실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그 장소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행한 그 발언과 내용과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죄가 확실시된다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걸 판단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하신 토론회가 그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저기 의원님께서 대표 맡고 계시던 더 여민에서 주최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이 토론회였죠. 이 토론회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아무래도 이 토론회는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쟁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토론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3.1절에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혐오 발언, 뭐 음모론 이런 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발언 이 부분이 좀 논란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아니라 그건 광기 어린 표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많은 합리적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향해서 때려 부숴야 한다, 뭐 처부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을 수고를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수고를 해서 연평도나 실미도의 적당한 장소에 수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이 잘못됐으면은 연평도에 수장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녀라고 얘기하면은 소녀상을 모독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 여론조사를 보면 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한 4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생각은? 글쎄 여당 지지자들과 일부 우파 세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특히 보수 쪽의 기독교 세력들이 그렇게 뭉쳐서 하는 것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극우들의 집단의 어떤 광기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관위 비리 부분이 채용 비리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사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기관의 감사관 비리를 다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필요하다면 하는데 목이나 칼을 보고서 장칼을 뽑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제도적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 선관위 그 채용 비리를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 있다가 또 A에서 B 기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이제 그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요. 경력직 채용이니까. 경력직 채용이니까요. 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대응 법안을 좀 냈어요. 네. 아예 그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못하도록 이제 명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인데 이런 법안이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지요. 맞지가 않은데 제도적으로 보완될 법이 있으면 그 제도적으로 완벽한 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어떤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직원비 비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로 처벌하면 된다. 이런 좀 생각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자꾸 규정하지 말고 그 헌법기관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비리가 있으면 수사로 처벌해라. 이런 부분에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좀 논란입니다.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컨드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그 흉계가 있다는 것이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의 입후보에서 출마하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앙주백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적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장사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늦깎이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이 꼭 30년 됐고요. 그 당시에는 좀 뭔가 좀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멈칫하면서 기본을 제대로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은 것 같고 또 음악적으로 보면은 서태지 그리고 H.O.T 같은 슈퍼스타와 아이돌 같은 음악들이 태동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그냥 이름 없는 풀꽃처럼 세상에 나왔죠.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이 세계로 펼쳐지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색깔, 향기가 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중국 음악을 들으면 짜장면 같은 냄새가 나고 인도 음악을 들으면 인도의 카레 냄새가 나고 하듯이 우리나라의 음악도 구수한 된장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음악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를 많이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애국에 나가서 공연할 적에 그 노랫말 번역해서 주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랫말 하나라도 한국적인 냄새라든가 추가되면은 생명력이 오래오래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겨울 풍경이지만 내일이 경칩입니다. 절기명대로 내일 낮이 되면 포근해지겠는데요. 오늘은 낮에도 좀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골고루 많은 양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이 더 우려됩니다. 또다시 폭설이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눈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동해안 쪽으로는 10에서 30cm, 강원 산지에 많은 곳은 40cm 이상 더 쏟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는 현재까지 누적량 1m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3에서 10cm 안팎, 서울 경기 1에서 5cm 예상됩니다. 또한 비의 양은 동해안 제주로 최대 4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 기상 해일 가능성도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파도 또한 최대 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 전주 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도 지도부들이 찾아뵀는데 어떤 행보를 보세요? 그 권영세 권성동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보수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다른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이른바 아스팔트 집회에 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은 당 지도부다 보니까 거기에 나갈 수는 없고 뭔가 보수 결집을 위해서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안 한다고 또 아스팔트 쪽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원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전직 대통령 예방하고 뭔가 보수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예방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의 반발 네. 뭐 이런 부분도 우려해서 공개적으로 플랜 A를 갈 수는 가고 있지만 네.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플랜 B로 가기 위해서도 그 전에 보수가 심하게 분열돼 있으면 플랜 B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좀 그 외부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전직 대통령 저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 거겠죠. 네. 부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여당이 단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일반론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신 또 그 조언이고 또 당에 대한 충고고 그러니까 각자 뭐 그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걸 잘 새겨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얘기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절연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뭐 보수 분열을 획책해서 본인이 좀 어부지리를 얻어보겠다 하는 전형적인 이관계입니다. 전형적인 이관계. 본인이야 뭐 그 야권에서 1강 아니에요. 네, 1강이고 뭐 추격자가 여러 명 있대지만 그 뭐 게임이 안 될 정도고 그러니까 이쪽만 어느 정도 이제 분열이 되면은 그냥 쉽게 내가 갈 수 있다. 그 뭐 전형적인 이관계라고 보고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국민의힘이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이관계를 쓰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이재명이 저런 거 보니까 우리가 적전 분열하지 말고 뭉쳐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단단하게 버티던 지지율이 조금씩 특히 중도층에서 좀 네.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광장의 열기는 열기대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잘 그거를 그 에너지를 살려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그 분석한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네. 강성보수, 온건보수, 중도 뭐 이렇게 세 층위로 나눠서 네. 최근에 계엄과 탄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데 지금 이제 광장의 열기는 주로 이제 강성 보수가 중심이 된 그거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지금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당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것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온건 보수와 중도 여기도 품어야지만 같이 가야지만 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한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열흘 안에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이 대표가 퇴각한다고 내다보셨어요. 네. 왜 이같이 전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직에 계속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중도 보수 영역 침공을 시도를 했겠는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광장의 열기에 좀 심취가 돼서 그쪽으로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강성 보수 쪽으로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중도 보수 쪽이 좀 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를 요참에 한번 좀 먹어보자 하는 심산에서 중도 보수 이걸 치고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원래 중도 보수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계속 대표직에 있었으면 뭐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상속세 문제를 갖고도 세금 이슈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웠는데 사실은요. 작년 10월 11월에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3프로 TV라고 뭐 네네. 구독자 한 200만 되나요?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채널이 있죠. 3프로 TV에서 그 당시에 그 전국 현안 중에 금투세 폐지할 것인가 뭐 2년 유예할 것인가 여러 그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3프로 TV에서 제안이 온 적이 있어요. 한동훈 대 이재명 금투세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3프로 TV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좋다 하자 그랬어요. 근데 3프로 TV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된 거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확답을 안 한다. 그래서 왜 그쪽은 왜 그럼 꺼리는 것 같냐.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희 측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금투세도 한 꼭지를 넣고 뭐 경제정책에 대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 주요한 한 꼭지로 금투세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절충하고 양보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 무산이 됐어요. 그건 일단 제작진한테 전달을 받은 거죠. 예, 예. 직접적인 채널은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3프로 TV 측으로부터 이제 네. 제안을 받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사례인데 네. 어제도 이제 상속세 이재명 대표가 뭐 18억 그쪽은 이제 아주 면세를 해주자. 상속 공제. 예, 상속 공제 해주자 이런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의 그 땜빵 처방으로는 안 되고 상속세 자체를 그 뭐 30년 전 그 물가 수준으로 지금 이게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좀 손질을 하자 뭐 이건데 뭐 이거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자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상속세 금투세는 그때 뭐 토론이 불발됐지만 상속세 같은 거 갖고 한번 저는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토론으로. 네. 이게 이제 상속세를 시작으로 현안들에 대한 입장들을 이제 내놓겠죠. 한동훈 전 대표. 네, 계속 내놓을 겁니다. 네. 네. 지금 개헌에 대한 입장도 내놨고. 네. 네. 그게 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 뭐 따로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 측. 그 뭐 꼭 중도층만을 타겟팅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불합리한 그 상속세의 경우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성장 동력이 거의 뭐 이제 약화돼 가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데 지금 계엄 때문에 더 좀 불황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이게 중도 보수 전쟁에서는 부총장님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중이나 역할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통적 지지층 예.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좀 한계로도 지적이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 썼는데요. 네.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 저는 하나의 칼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당하고 다른 게 이재명 당은 그냥 개딸 전체주의로 거의 일색화가 돼 있잖아요. 하나의 색깔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의 색깔이 아닙니다. 적어도 크게 보면요. 두 개의 색깔, 그러니까 투 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전국에서 보면 강성 보수 블록이 있고요. 네. 또 온건 보수 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 속에서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넘기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좀 자유민주 정권을 재창출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다들 이제 배신할 거다. 이게 이제 이관계인데 저희 네. 당 내부에서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건 자해적 뺄셈 정치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보수가 자꾸만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고 공통의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만큼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찬반 논쟁은 찬반 논쟁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얽매게 되고 끝이 없는 그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공통 분모가 뭔가 이재명 정권만큼 막아야 된다. 그다음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동 전선을 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거기에서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성 보수층은 뭐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 온건 보수나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 한동훈,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각자가 자기 몫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며칠 안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이 친윤계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예. 민주당 대표에 좀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당내 어떤 그런 역학 구도를 좀 감안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적전 분열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 좋은 일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내에 같을 수는 없어요. 이 당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일색화 시켜놓은 당이 아니고 여러 그 갈래가 있습니다. 그 갈래를 어떻게 조화롭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스크럼 짜고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죠. 예. 그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응?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내년 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권하는 혹시 지금 자주 교류하시니까 네. 그런 측근들은 없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거는 네. 이제 이른바 뭐 친윤 쪽이나 뭐 그런 데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요. 아까 얘기한 그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됩니다. 총동원 체제로. 뭐 그렇게 한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무슨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역할이 있고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옳고 그르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다 우리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합쳐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 나게끔 할 것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검사 정권에 대한 반발도 사실 국민들한테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검사 이력 21년 네. 왜 그걸 본인이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아.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 저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네. 그 검사로 살아온 분이 그거 뭐 이력에서 굳이 안 넣었다고 해서 그게 지워집니까? 그거는 너무 좀 억측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사 때 했던 역할과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예. 검사 시절의 그 사고방식과 일처리 방법을 그대로 여의도에 와서도 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 서초동의 문법이 있고 여의도의 문법이 있잖아요. 예. 부총장님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수층의 지지율을 보면 네.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우세하게 지금 네. 앞서 나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윤상현 의원이나 네. 나경원 의원 네. 이런 분들은 거기 오히려 저기 강성 보수층에서 네. 이게 지지율이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제일 잘 아는데. 네. 뭐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저는 뭐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가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이제 잠룡들을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의 연대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당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 당은요. 일단 뭐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 심지어 강성 보수인 김문수 장관조차도 자기가 그 현장에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그 말렸을 것이다. 계엄에 대해서는 자기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은 정리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찬반 갖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조기 대선 못 치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동의 목표. 이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대선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느냐 할 게 있어요. 계엄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정말이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죠. 시대를 교체해야 되죠. 거기에 지금 당력을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 당내에서요. 좀 서로 다른 결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동존의가 가능해지면요. 그게 우선 과제고요. 저희 당내에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구동존의가 가능한 이런 거를 만들면 뭐 개혁신당이야 이 당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이런 그 큰 흐름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죠.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윤석열 부부 게이트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됐다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이거는 뭐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뭐 이첩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하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수 잠룡들 사이에서도 이제 관련 인사가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약간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특검에 찬성하는 부분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에 좀 반대하는 입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러면 이 명태균 특검법의 운명도 좀 달라질까요? 저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제 역대 보면요. 선거 전이 본격화되면 수사가 주춤하게 됩니다. 수사가 주춤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관심도 여기 그렇죠. 수사보다는 이제 선거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좀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발빠른 행보, 출마 의지를 밝힌다든가 좀 발빠른 행보를 하는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 봤더니 명태균 게이트에 뭔가 그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 이제 그 검찰이 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 출마 의지를 밝힌 사람 수사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선관위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선관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 범위의 선관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주장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보면요, 이제 그 1장이 이제 총강,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이 국회고, 4장이 정부고, 5장이 법원이고, 6장이 헌법재판소고, 7장이 선거관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이 정부 소속이어야지만 직무감찰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무감찰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이다. 이게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960년 4.19 그 혁명을 촉발시켰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독립적인 기구가 됐는데 그전에는요. 내무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의 일개 국이었어요. 선거관리국. 예. 근데 이제 선거관리 이게 보면 이제 행정행위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집도위에는 수술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 직무감찰도 못 받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좀 바꿔야 되겠죠. 개헌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사관제 도입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 감사관제라고 하는 법률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요. 헌법을 고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행보가 좀 비판의 대상입니다. 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에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때 뭐 본인이 뭐 당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 당에 입당해서 출마하겠다는데 굳이 뭐 그걸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천 강화 여기가 저희 당의 그 절대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뭐 현실을 볼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당선이 쉽게 될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을 택한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이번도 참정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은영 후보자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평일을 매일 개최할 예정인데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17일까지 뭐 다른 기일을 안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뭐
다음 주 늦으면 뭐 그 이후 그 다음 주 뭐 그런 정도들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8인 체제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세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분이 지금 임명이 돼서 여태까지 그 뭐 11차례에 걸친 변론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그 탄핵 재판 기록도 이제 전혀 접하지도 못한 분이 지금 와서 들어와서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기 전에는 권한대행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협의회도 보이콧을 했어요. 이 추경, 국민연금 개혁 이게 다 물 건너가는 건가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뭐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해 줄 입장은 아닌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뭐 탄핵 소추도 검토한다. 충분히 탄핵 소추 요건이 됐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그거 거의 그러면요. 정무적인 고려만 남아 있다. 뭐 정무적인 고려 아니 뭐 정무적인 고려보다도 원칙이 그거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아마 그렇게 하면 민주당 자멸을 할 걸요. 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속내도 임명된다고 해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임명이 되면은 확실한 그 탄핵 인용 한 표가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 탄핵 심판 그 선고 일정이 축축 그 뒤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못할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뭐 탄핵 소추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뭐 자멸의 늪으로 빠집니다. 예. 국민적인 여론도 그런 거에 우호적이지.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를 왜 자꾸만 입으로 꺼내는지 그것도 본인들에게 득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그젠가요? 그 AI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뭐 공상과학 소설에는 사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원래 그게 국부펀드 우리도 국부펀드가 있어요. 네. 한국투자공사 뭐 이런 데 있고 일종의 또 우리 연기금이 또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요. 국부펀드가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면 세금 걷지도 않고 국부펀드가 잘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 난 걸로 국가 재정 다 감당할 수 있다. 말은 좋죠. 말은 좋지만 뭐 그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꿈이야 꿀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그런 꿈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꾸면 국민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행으로 끝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개석상에서 언론에 공개된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이렇게 끝날 수 있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수습하려고 다시 대화할 의지가 있다. 광물 협정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아주 먼 일로 보인다. 그래서 종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들은 말 중에 최악의 말이다. 나 진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다. 젤렌스키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극대노하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막 비난을 했거든요. 네. 이 비난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분석에 있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이랑 급이 안 되는데 이제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강대국이 아니고 약소국이고 내가 봤을 때 나와 급이 맞는 거는 푸틴 정도인데 내가 이거를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젤렌스키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나에 대해서 내 면전에 대고 한 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미국의 목적이고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걸릴 거다라고 반기를 또 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또 여지는 열어놨고요. 네. 그러면서 또 군사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뜻도 시사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젤렌스키는 미국이 지원하는 한 종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지원 끊을 수도 있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기자가 군사적 지원 끊을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군사적 지원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는 입장이군요. 러시아는 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뭐 직접적인 반응이나 공개적인 반응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방 언론들 특히 이제 영국이나 유럽의 언론들은 푸틴이 지금 조용히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특히 가디언은 크렘린궁의 의중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담,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이 회담은 푸틴에게 있어서 3년 동안 있었던 러시아의 그 어떤 군사작전보다도 더 커다란 승리였다. 3년 동안 그렇게 우크라이나에다가 양국이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와 자원을 쏟아붓고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영토 1인치를 얻어낸 것보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갈라선 것을 전 세계에 만천하에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서방과의 균열을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가장 원하던 이게 전쟁이 시작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즉 서방의 군사 안보 동맹에 가입하겠다라는 걸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보 군사 동맹에 어마어마한 균열을 내는 것을 전 세계가 목도했기 때문에 푸틴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승리다라고 이제 소식통이 전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종전 국면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토 그렇죠. 영토 다 우리 거야. 나토 가입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은 직후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안보부장관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젤렌스키로는 안 되겠어. 러시아와 대화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선거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계속 주장해온 바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원하는 어떤 정부 친러시아 인사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하면 협상은 당연히 더 속도도 붙고 더 빨라지겠죠. 종전이. 그럼 러시아가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젤렌스키에게 큰 흠집을 내므로써 선거를 더 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종전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다라고 포석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행보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뭐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와 푸틴이 여러 차례 너 지금 계엄 내각에 있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지지율도 4%밖에 안 되잖아 네. 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 트럼프와의 회담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외무부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촉발된 것이 정장을 입었냐라는 논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정장 안 입고 왔어? 정장이 네. 있기는 있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그게 논란이 촉발된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현재 지금 자국 SNS에다가 우리도 정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지금 전장에서 뛰고 있는 군인들의 전투복 그리고 네. 수술대에서 피투성이가 된 수술복을 입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이제 구호용품을 들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발전 회사에서 에너지 지금 핵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에너지 노동자들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우리에게도 정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는 배신자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들이 좀 열렸다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규모인가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규모가 열렸고요. 또 예. 동시다발적으로 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보스턴 같은 이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버몬트 상당히 시골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트럼프가 잘못했다. 우리가 무례했다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버몬트에서 시위가 열린 거는 버몬트에 이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키 여행을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벤스 대통령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한 언사가 무례했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면서 수백 명이 집결해서 버몬트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벤스 부통령은 급하게 휴가 일정지를 변경을 해서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휴가를 갔어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럽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유럽의 대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유럽은 일단 젤렌스키가 회담의 결렬 이후 바로 영국으로 갔거든요. 네, 영국의 이제 키어 스타머 총리를 필두로 해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지의 연합이라는 네.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의지의 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하. 모인 결사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협정을 수호하고 앞으로의 평화를 보장하겠다라는 의지의 연합을 발전시키기로 했고요. 또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5,000개 이상의 방공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해서 약 3조 원 가량의 수출 금융을 또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주둔시키겠어, 배치하겠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나라, 특히 뭐 독일,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제 병사들이나 아니면은 군사를 배치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데 다소 부정적이거든요.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와도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게 폴란드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낸 국가가 폴란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군사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했다가 자국 군사 안보가 자칫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안보가 중요하다. 러시아의 다음 순서가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순차적인 영토의 순서대로 봤을 때 폴란드가 가장 긍정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국가들도 역시 지금 현재 뭐 국가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안보 위협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유럽에도 이제 자강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방위비 미국이 다 내고 있잖아. 너네도 GDP의 5%까지 방위비 끌어올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그동안은 약간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강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는 더 이상 우리가 군사 안보를 맡길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라는 비판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제
내부적으로 각각 이제 국방비라든가 영국도 이번에 크게 국방비를 인상하기로 했고요. 국방비나 안보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모두 경제가 지금 시원치 않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은 더더군다나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국방비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지 언제까지 자강이 이루어질지 지금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휴전 1단계가 마무리됐는데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휴전 1단계가 1월 19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전 1단계에서 마무리는 됐어요. 일단 하마스에서 인질의 절반을 보내기로 한 거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뭐 잡고 있던 포로들, 하마스의 포로들을 보내기로 한 것도 다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단계 협정의 마지막 날까지도 2단계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끝났는데 2단계 협상은 그 중간쯤에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작을 못한 게 뭐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대부분 언론들은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난 정상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줬고 그다음에 가자를 비워내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새로운 리비에라 어떤 중동의 휴양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트럼프가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휴전 계속 해야 되나? 차라리 우리가 가자나 서한 지구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뭐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협정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스티브 위트코프 지금 트럼프의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입장 조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중재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1단계 휴전 끝났으니까 다시 전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이슬람이 라마단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슬람 라마단이 시작되고 라마단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의 또 이제 국경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마단 기간과 유월절 기간을 합쳐서 앞으로 6주 동안은 임시 휴전을 좀 걸어놓고 그 동안에 2단계 휴전안을 좀 협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자 쪽의 인도주의적 구호 분반입이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사람은 살고 있거든요. 피난민들, 난민들에 대한 구호품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가자 지구에 어떻게 하면 구호품을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작전까지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구호품 반입을 중단했고 더 충격적인 일은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전 조율 하에서 구호품 반입의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백악관도 구호품 반입 중단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양회, 전국인민대표대의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이렇게 두 개의 회의가 크게 벌어져서 양회죠. 이번 양회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이미 있는 관세에다가 10% 추가하고 또 10% 더 추가하겠다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어떤 보복 관세를 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고요. 두 번째는 딥시크로 중국이 AI가 얼마나 중국에서 강국인지를 보여줬잖아요. 딥시크와 비슷한 AI 그리고 로봇 산업을 중국이 어떻게 육성할지 그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톡톡에서 국제뉴스의 이면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톡톡은 마지막 방송이시죠?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제가 이제 몇 달 하면서 여러분께 제대로 된 국제 정세를 들려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미국만 바라보고 국제 뉴스를 보기 마련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이 어떤 퍼즐이 되어서 이제 크게 다가올 지진으로 또 이제 태풍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톡톡
진행하시는 분께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눈이 내리는 남부지방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지리산 나들목을 가기 전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이 구간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부산 요금소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려운데요. 일대 다소 혼잡하고요. 수도권에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정체인데 서울 요금소에 서 있는 고장난 차 여파입니다. 이후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목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비봉에서 8탄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천호대교에 있는 고장난 차 때문입니다. 또 반대 공항 쪽은 강동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지난달 10일 초등학생인 김하늘 양이 홀로 돌봄 교실을 나서다 교사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건데요. 정부도 이른바 하늘이법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전격 인터뷰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이 사건 취재한 김영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하늘 양이 다니는 학교 다녀왔다는데 현재 학교 주변의 분위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마 개학을 했을 텐데요. 제가 대전에 갔을 때는 봄방학이었습니다. 봄방학 중에도 하늘이가 다녔던 학교 측은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철저히 통제했고요. 네. 또 학교 앞에 조화나 추모 물품들이 거의 다 치워졌습니다. 그래도 추모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속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했는데 네. 일부 학생은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학부모와 학생이 다시 학교를 찾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는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이동식 버스가 마련돼서 하루 평균 주민들 한 20분 정도가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취재 그 하늘이와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를 취재했는데 네. 그 자녀가 하늘이와 같은 돌봄 교실에 있다가 태권도 학원에 가기 위해서 40분 정도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고요. 또 자녀들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하늘이를 돌봄 교실에서 혼자 귀가하게 한 건 좀 안일한 대처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학부모 모두 일상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 하늘이 살해한 40대 교사 이 네. 수사 상황은 좀 진전이 있나요?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좀 시민분들은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해 교사가 범행 당일에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수업을 마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가해 교사가 혈압 문제로 조사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면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해 교사가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라고 시청각실로 유인을 했고요. 네. 또 범행 당일에 흉기를 학교 주변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사와서 그 흉기를 이용해서 하늘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범행 당시 자해를 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거고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그 압수품과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서 기록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계획 범행으로 추정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서 그 계획 네.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지금 건강 상태 때문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30일로 조율이 된 만큼 네.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해 교사가 지난해 12월에 우울증을 이유로 반년간 휴직에 들어갔다가 계획보다 좀 일찍 복직을 했는데 네. 당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네. 중순부터 말까지 그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하늘이가 다녔던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관 10명 좀 넘게 투입을 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네. 가해 교사가 휴직을 하고 20일 만에 복직을 했는데 그 네. 복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을 아마 감사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 가해 교사가 범행을 저지르기 닷새 전에는 학교 컴퓨터까지 부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범행 나흘 전에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고 동료가 집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동료가 나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왜 나만 불행해야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거는 교육 당국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늘이 사건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전문가는 복직 전에 가해 교사가 20일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교원단체 대표는 사건이 정리가 될 때까지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물론 권고를 했지만 네. 권고가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하늘이법. 하늘양 아버지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부가 법 추진에 나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 폭력성이나 공격성이 있는 교원을 분리 조치하거나 직권 휴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교사를 채용할 때 심층 면접을 하고 교원들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나와서는 고위험군의 교원 분리 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점부터 몇 점 사이는 경계 또 몇 점 이상이 아하. 되면 고위험군이다라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교내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대면 인계를 위해서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는 교직을 10년 정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현재 교사인데 지금 불안 장애를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게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받았는데 이 하늘이법 내용을 듣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 왜냐하면 하늘이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많기 때문에 네. 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육 당국에서 이 교사가 문제 교사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렇죠. 예, 휴직을 강제로 시키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저희가 만나봤는데 지금 그 교사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받는 분들 상당수가 교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을 다 배제하면 지금 환자분들 선생님들 중에 환자가 너무 많으시다. 그래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하늘의 가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질병 하나로만 이 교사의 인성이나 교사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내에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더 나았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하늘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에도 일부 문제를 일으킨 교사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사실 제도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네. 지적이 있습니다. 그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교사의 경우에는
그 시도 교육감이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그 하늘양 가해 교사는 본인의 의지대로 복직을 했던 겁니다. 또 현직 교사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잘 아는 교사가 없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특히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교사가 있어도 이 교사가 교장 선생님한테 갑질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네. 차리는 경우가 있다. 문제 교사라고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현직 교사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학기 오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그 늘봄 학교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데요. 물론 늘봄 학교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부모들도 늘봄 학교에 좀 학생들 보내기 꺼리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돌봄이 쉽지 않아서 늘봄 학교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대면 귀가를 해야 한다면 본인이 이제 학부모들이 일을 하다가 늘봄 학교에 보냈지만 자녀 인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김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4일 화요일 정적시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